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네.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아니,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네.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인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럼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1957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핏줄, 내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당시에 비서였기도 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부통령이 되는 이기붕 일가. 이기붕 씨의 아들 이강석. 네, 이강석을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그 이강석은 졸지에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네. 아들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백주 대낮에 헌병 정복을 입은 헌병 뺨을 때리고 파출소에 들어와서 막 집기를 파손하고 막 행패를 부려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 이강석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 무렵에 경상북도 일대에 이강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몰래 지방의 수해 피해를 조사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강석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들을 만나고 지역 유지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이 50만 환. 50만 환인데 어느 정도냐? 당시 1만 환이면은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마니가 한 2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1250만 원? 아 근데 그때는 쌀한가마니의 가치가 쌀한가마니는 엄청 힘든 거였죠. 한 달 월급이었을 구하기가. 거냐? 한 맞아, 달 월급에 맞아. 쌀은 가만히. 네. 사실 이 이강석은 가짜 이강석이었던 거죠. 네, 가짜 이강석. 이 사람 누구냐? 당시 22세였던 강성병.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집안이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또 대학 입시 서울대 법대를 시험을 봤다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을 봤다 떨어지고 가뜩이나 심란해 있던 차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비관했다 그럽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봤어? 그 신문 좀 봐봐. 그 대통령의 양자가 된 이강석 사진이 신문에 이제 딱 뜬 거예요. 자기랑 너무 닮은 거야. 아 얘도 닮은 걸 이용했구나. 자기가 봐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주 시내의 다방에 갔다가 우연히 경주 경찰서장을 보게 돼요. 그때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이강석으로 사칭해 볼까? 그리고 서장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대통령 양자인 이강석입니다. 난리 나지. 이 가짜 이강석이 내가 아버지의 특별 분부를 받고 지역 시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니까 이 경주 서장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경주 서장님이 경주 최고급 호텔에 모시고 관용차를 운전기사까지 딸려가지고 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불국사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관용차로 해가지고 운전기사 딸려서 보낼 테니까 편하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무관으로 승진. 그러면서 얼마나 설레었겠어. 그럼 이 서장님이 야 드디어 내 라인 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용차를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타고 영천으로 진입을 합니다. 영천에서도 이제 간 곳이 경찰서죠. 경찰서장과 또 만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장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음날 이제 안동을 갔는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장들끼리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이제 숙소에서 딱 깼는데 안동에 경찰서장이 그 안동 소재 기관장들을 모두 대동하고 문안 인사를 하러 이 숙박 시설에 찾아오고. 근데 이때 이제 근데 내가 이 수재민들한테 좀 쌀을 사줘야 되는데 미처 그 돈을 못 갖고 왔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돈을 뜯어내요. 이 경북의 유지들 이분들한테 이 3일 동안 뜯어낸 금액이 46만 5천 원. 큰 뜯어낸 돈이죠. 거죠. 그 당시 진짜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날 대구로 갑니다. 대구. 그리고 경북 도지사를 만납니다. 참 이제 꼬리가 좀 길어지네요. 그죠? 관사에서 도지사를 만나죠. 도지사, 오셨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도지사 경북 도지사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비서도 없고 말이야. 아무리 내사라 그래도 좀 수상하잖아요. 수상인데 때마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경북 도지사의 아들과 이강석이 친분이 있었대요. 실제 이강석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아들한테 야 네가 와서 얼굴 좀 확인해봐라. 그러더니 이제 이 경북 도지사 아들이 아빠 아니야. 강석이 아니야. 3일 만에 체포가 됩니다. 이 사기 행각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에 그 10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 판사가 사람들한테 낑겨갖고 법복이 찢어지고 화재의 사건이네. 대구 법원에 있던 재판정에 있었던 의자 반이 파손이 됐대요. 사람들을 치워가지고 그 정도로 아무튼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재판에서 이제 범죄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을 통해서 이강석이 헌병 뺨을 때리고 집기를 파손하고 이래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관리들의 부패함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헐리우드 같았으면 60만 달러의 배우 연기료를 받을 수 있었던 연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아니 가짜 이강석은 사람들이 재밌어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강석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고 네. 뭐 그 서장이나 뭐 도지사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경주서장이 얘기했던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나중에 관용어구처럼 된 거죠. 귀하신 몸이라는. 극진히 접대했던 관료들도 사실은 굉장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5명의 경찰 고위 간부들은 감봉이나 견책 정도 되는 걸로 마무리됐다 그래요. 강성병 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네. 10개월.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강석이 권총으로 이기붕과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을 사살하고 자기도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가짜 이강석도 독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요? 네.